다른 지역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 용산, 종로, 강남, 서초, 중구 이렇게 정고점 대비 이렇게 회복한 지역, 요 지역들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자리들 놓치면 후회하는 지역. 하셔야 되는 지역, 네. 공급 원가 이하의 그런 지역들을 갖다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매물도 저희가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연결해드리니까 네. 세미나 때 구체적으로 잘 알려드리니까 시간 내서 오시면은 됩니다. 원장관님이 얘기를 이제 18일 날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금 이자 깎고 빚내서 집 사라. 다주택자가 대거 사도록 하는 대책은 안 된다. 미분양이 걸리다 보니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의 순환 자체가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봐서는 아니 그냥 맨 끝에 부분만 보면은 시장에 맡기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앞에서는 이자와 세금 깎아주고 빚내서 살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신호를 안 주겠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만 갖고는 시장이 정상화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관이 자기는 시장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원칙이다. 있죠.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데 아니 지금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데 주택세 들어간 게 시장에 맡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주택자를 그렇게 중과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맡겼다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또 확실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입을 하되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대책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또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게 이제 엇박자를 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부분들은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예. 이번에는 이번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함, 이게 말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럼 다음에 해줄게. 네. 그럼 이런 거죠. 너 이번은 쉬어? 네, 네.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뉘앙스 부분은 조금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거다. 그러니까 공급업자들, 건축업자들이 집을 조금 더 짓기 편하게끔 해주겠다. PF 부분도 그렇고 어떤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근데 수요자,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는 부분이 아닌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적인 부분에서만 접근하고 수요는 건들지 않겠다는 거죠. 수요는. 그리고 이 외에도 소형주택 구입에 따른 생애 최초 특별 청약 불이익 등 소형주택 구입을 망설이는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형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 원, 지방 8천만 원이다. 이제 요 내용인데 요걸 이제 저희가 하나씩 이제 해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비아파트, 오피스텔과 이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이것들을 더 많이 질 수 있게끔 규제 완화를 해줄 거고 PF 부분도 완화해 주겠다. 대신 다주택자가 더 집을 사게끔만 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도 인정 안 하겠다.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팔리려면은 수요자가 사줘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수요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실수요자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다주택자, 유주택자 분들이 사주고 그걸 시장에 정부가 해야 되는 임대주택 공급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가 임대주택 전체에서 기껏해야 5, 6% 정도밖에 공급을 담당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90%가 넘는 거는 민간에서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에서 계속해서 주택을 공급해줘야 시장에 새로운 공급 물량들이 나오고 또 임대가도 안정을 찾고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선순환이 발생을 하는데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만 문턱을 낮춰준다고 해서 시장에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지 않냐. 수요는 건들지 않고 다주택자가 집 사는 건 안 된다. 근데 공급만 하겠다. 요거잖아요.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집을 안 짓는 이유는 지어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수요자가 없어서 안 팔려서 안 짓는 거예요. 그럼 수요자들, 아까 얘기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서 세를 싸게끔 놓도록 유도를 해야지 많은 공급이 되는데 네. 이 수요를 다주택자가 집을 사게끔 안 하겠다. 수요는 억누르겠다. 네. 라고 한다면은 공급하는 사람은 공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빌라를 한 채를 더 짓는다고 해서 지금 질 수 있는 오피스텔을 몇 개 더 짓는다고 해서 질 수 있는 바닥 난방을 오피스텔을 큰 거 지을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이거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달라요, 여기는. 다르지 않나요? 확실히 다르죠. 왜?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뭐 고작 해야 네. 그 생애 최초 주택을 받는 예. 그죠? 생애 최초 주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서 불이익을 보지 않게끔 완화시켜 주겠다. 요게 다인 거야, 수요는. 이것도 여기 기준이 보면은 이제 뭐 공시 가격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 원 돼 있잖아요. 사실 수도권 안에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곳에 오피스텔들도 지금 공시 가격 1억 3천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면적 기준이라든지 지역 기준 자체도 지금 현실감이 솔직히 너무 떨어지는 얘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개선이 돼서 나와야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소득이 있을 텐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확대를 이게 하겠다는 게 여러분들이 네. 이 소형 주택 구입을 했을 때 이 소형 주택에는 오피스텔이 안 들어가고요. 이 도시형이나 빌라 이것들을 구입을 하더라도 전용 면적이 60 이하, 그다음에 공시 가격이 1억 3천 이하면은 수도권은 지방은 8천만 원 이하면은 청약을 받는데 불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주택수를 계산하는 근데 거니까. 수도권 서울에서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공시가 1억 3천 빌라나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거의 없죠. 웬만하면 다 3억 이상이잖아. 그렇죠. 방 2개짜리들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원룸 진짜.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집 5평, 6평짜리 어떻게 살아요? 10평짜리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시 가격 2억 이하가 없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수요가 살아나서 비아파트를 공급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정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세금 네. 정상적으로 네, 내고 네, 외국이었죠. 내 돈 들여서 확실하게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소득세 나오면 세금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뭔 잘못했는데. 임대료도 5%밖에 인상 안 해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 오피스텔이나 또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책은 2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이니까 다음에 또 다다음에는 확실하게 완화시켜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시장에서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다는 거는 청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아파트 사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가격이 작고 그러니까 주택으로 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줘서 청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는 청약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는 얘기고 결국은 또 아파트 시장에 수요를 유입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대책이 아니라 아파트 수요 대책에 해당이 된다. 지금 안 그래도 수요가 서울 수도권에는 높은 경쟁률로 인해서 많은데 거기에 더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개념이 되니까 그게 지금 원장관 국토부가 원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좀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영수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오피스텔을 사지 말아야 되나요? 사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자 주택수를 제외하든 안 하든 간에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타운,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고 고소득의 1, 2인 가구들이 많이 밀집될 곳은 주택수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을 잘 갖추고 있으면은 그게 뭔 상관입니까? 수익을 내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도 빌라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 같은 경우도 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이 빌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빌라인데 등기부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그 건축 허가 받을 때 허가 도서에 보게 되면은,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인데, 이걸 기존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어떤 건축법으로 준주거나 상업지역에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도 지을 수 있고 또 준주거나 상업지역에도 복합적으로 오피스텔을 섞어서 지을 수 있도록 이걸 도심에 맞춰서 소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거예요. 주차장법을 완화해서.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냥 규모가 좀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 주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빌라냐 다세대 주택이냐 도시형 생활주택이냐 별 차이가 없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들이 이제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을 사면 안 되냐? 네, 투자를 안 하는 게 낫느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바로 조금 있다가 네네.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부동산 PF는 총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자, PF는 전반적으로 총량을 확보할 것이다. 더 가봐야 스스로 건지기 힘든 건 서로 공급 주체들끼리 손바꿈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방안, 시장을 반전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PF 시장이 이 중소규모의 건설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이 PF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지금 뭐 예전엔 PF가
뭐 보험이라든지 뭐 카드사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서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은행 말고는 그걸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PF를 지금 전환을 못해요. 바꾸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으려고 해서 돈을 붓고 해서 지금 시장이 날릴 때 이 부분을 조금 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규모가 있거나 큰 대기업 위주로 더 풀릴 가능성이 높고 중소나 이런 데까지 또 안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이것도 미봉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지금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힘든 게 집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이 안 팔리는 집들을 좀 저렴하게 내놔서 이거를 갖다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사서 그래서 건설사를 숨통 트이게 하고 또 저렴하게 산 사람들은 이걸 또 저렴하게 세를 놓고 그래서 또 세도 좀 약간 안정적으로 가고 그러다 나중에 5년 10년 지나서 이걸 또 팔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수요자가 있을 때 지방은 더 이상 집을 안 지을 거니까 그럼 그렇게 선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 않고 자꾸 미봉책으로 PF만 건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결국은 내년에 해줄 건데 이거를 미리 안 해주고 지금 아무래도 이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점을 좀 조율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약간 조건이 시세 대비 뭐 10% 싸게 해주는 건설사들 위주로 PF를 전환시켜 준다든지 할인 네, 분양해라. 그렇게 이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요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는 미분양 관리 지역들 위주로는 조금 이번엔 대책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어떤 양도소득세라든지 뭐 몇 가지 대책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좀 약간 전방위적으로 풀어줘가지고 좀 건설사들이 좀 미분양 났던 것들을 좀 해소를 해야지 기존에 사업을 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해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 뭐 부영건설이 뭐 부도가 났는데 어쩌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기사가. 근데 부영건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정말 좋은 땅들이 많아요. 많아요. 성수동, 뭐 용산 맞아요. 이런 것들만 사업을 하더라도 아파트가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거든요. 오, 그렇죠. 워낙 그 또 고가의 주택인 거고. 지역이니까. 예.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풀 수 있게끔 풀어주면 좀 좋을 텐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자꾸 미봉책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 공급 대책이 거의 효과가 나오기는 좀 힘들다. 지금 이번- 공급 대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이번 정부가 270만 호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목표잖아요. 그래서 1년에 54만 호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목표 수량을 달성을 하려면 아파트 갖고는 시차가 생기고 아파트 시차 생기는 거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이제 비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사들이 지금 인허가 받고 착공이 진행되는 것들이 자금적인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그 자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이제 취지와 방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그 정책들이 PF를 좀 풀어주고 총량을 늘려주고 하는 것들이 그럼 결과적으로 중대형 건설사들만 받고 중소형 아니 영세한 건설사들은 다 도태되거나 망해서 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대형 건설사들이 빌라 짓지 않거든요. 중소형 또는 영세한 건설사들이 이제 빌라나 비아파트, 서민주택을 짓는 계층인데 그 사람들이 다 도태되고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거쳐서 무너진다면 앞으로 새롭게 서민주택을 공급하는데도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나타나는 그런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단기적인 미봉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설명을 좀 덧붙여 봅니다. 아무리 지방도 대형 건설사들이 짓는 것들은 아파트가 막 6, 7억 이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4억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들은 중소건설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나마 걔네들이 아파트 가격을 잡고 있으니까 지방이 덜 오르는 건데 대형 건설사밖에 아파트를 안 짓는다 그러면 지방도 다 6, 7억 돼요 바로 아파트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소건설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그렇죠. 있는 거고 절대적인 진리 하나는 2026년에는 서울은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착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대적인 진리인 거죠. 이미 다 통계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3년 또는 5년 동안의 이 공백기에 그래도 그나마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도 말한 비아파트, 아파트라 오피스텔 좀 규모가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규모가 있는 단지형 다세대인데 이것들을 다주택자들이 사주는 분위기로 가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들이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시공사들은 절대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절대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아셔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를 해소를 해야지 시장이 좀 괜찮아진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보게 되면은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이 생숙이에요. 생숙하면은 생일 축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부동산 시장에서 아픈 손가락이 있죠. 예, 생숙, 생활형 숙박 시설. 네. 말 그대로 이제 호텔. 호텔, 레지던스 뭐 이런 개념의 주택인데 이건 오피스텔과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 다른 건데 이 부분 이제 가장 차이점이
이거죠. 주차 대수. 네.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가 0.5대에서 보통 한 대 사이를 지어야 돼요. 한 세대당. 근데 생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세대당 주차가 거의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심에 이거를 생숙을 지었을 때 이거를 오피스텔로 바꾸면 되지 않냐, 많은 분들이.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만약에 생숙을 오피스텔로 바꾸게 되면은 주차가 가뜩이나 날린 도심에 주차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예전에 뭐 단체 관광들이 많이 몰려들 때 도심에 호텔이나 숙박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이런 생활형 숙박 시설을 대거 양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주택자대 증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주택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굉장히 큰 메리트의 사람들이 좀 낚인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숙박 시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법적으로 숙박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숙박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생활용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처럼 거주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아주 자체가 예, 숙박을 해야 되는 거지. 하루나 이틀. 또는 뭐 불법이에요. 일주일. 거주하면 근데 불법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오피스텔 숙박을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여서 이행강제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2년을 유예를 해줬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조금 더 유예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계속 뒤로 미룬다. 라는 뉘앙스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아까도 오피스텔을 주거로 바꾸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머리가 아프니까 이거를 내가 했을 경우에 어떤 시장의 변화 또는 정치적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밀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자꾸 뒤로만 자꾸 미뤄. 그러니까. 그럼 연말에 도대체 할 일이 엄청 많으실 텐데 얼마나 많이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행강제금 부분도 뒤로 조금 약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요 내용인데 어쨌든 뭐 비아파트를 공급을 대책, 공급할 수 있게끔 풀어주겠다. 우리는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이거를 공급하려면 수요가 살아나야 되니까 이 수요를 살리는 정책, 오피스텔 주택수에 빼주거나 빌라나 이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좀 살려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건 없이 찐빵인데 앙금 없이 그냥 빵만 만들어서 그냥 이 빵만 보여주는 이런 보여주기식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결국 또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결국 또 안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안고는 또 그때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그래서 또 중요시 봐야 될 게 과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비아파트까지 손을 대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런 게 서울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네. 이런 게 대책이 나온 배경이 뭐냐라고 하면 이걸 보시면 돼요. 자 배경은 요겁니다. 용산 집값이 정고 대비 97%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고 대비 우리가 정고 대비 거의 7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97%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용산뿐만이 아니고 용산은 정구 대비 96.7%, 종로구는 정구 대비 95.8%, 강남구는 95.6%, 서초구 93%, 중구 93%.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93%에서 97%까지 지금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집값 미쳤다. 그렇죠. 너무 비싸다. 이거 사람 못 살겠다 싶었는데 이게 지금 다 올라왔어. 이제 오히려 정고점을 넘어간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 안 하려고.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집값이 너무 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까봐 네. 그 얘기 지금 안 하고 조심스러운 있어요. 거지. 평균값이니까. 네. 그럼 이제 97%라는 평균값이면 110%인 것도 있을 거고. 있죠. 고점 대비. 또는 80%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원밸리 46억인데.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페 들어가면 이제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이 80%를 얘기하고 네. 폭등을 얘기하시는 분은 110, 120짜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용산 97, 그 다음에 뭐 서초 강남 95, 6, 그 다음에 중구가 93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정고점 대비 90% 넘은 지역이 전부 다 중심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용산 가운데 밑으로 해서 강남 서초, 위쪽으로 해서 종로 중구. 전부 다 이 도심권에 있는 여의도까지 포함될 겁니다. 여의도는 영등포 전체이기 때문에 빠진 거지. 그래서 요 중심이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정고점 대비 깨졌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아파트 공급 빨리 못하니까 비아파트라도 공급해서 잡아야겠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지금 가격이 뛰다 보니까 우리가 비아파트라도 공급을 해서 좀 풀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비아파트 부분을 갖다 투자를 하냐 마냐 아까 이제 이런 질문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뛴 지역은 비아파트도 뛰지 않을까? 강남도 아파트는 뛰었잖아요. 네. 근데 비아파트 안 뛰었잖아요. 네. 용산 아파트 뛰었잖아요.
네. B아파트 조금밖에 안 뛰었잖아. 그나마 용산이 뛰었죠. B아파트가. 그렇죠. 네네. 종로 중구도 아파트 뛰었는데 B아파트 안 뛰었잖아요. 덜 뛰었죠. 덜 뛰었죠.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아파트가 거의 20% 넘게 뛰었는데 B아파트는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거예요. 네.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뛰었어. 그럼 B아파트는 안 뛸까? 지금 B아파트가 뛰지 않는 이유는 전세,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역전세 때문에. 전세 사기 때문에 네, 역전 사람들이 전세 사기. 공포감에 의해서 전세 못 들어간다. 제일 먼저 아파트 전세가 회복이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세 만약에 B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회복이 된다면 B아파트 가격이 뛰지 않겠습니까? 이건 확실하게 뛰겠죠. 그러면은 그것도 물론 지역적인 차별화라는 중심지를 중심으로 먼저 뛰겠지만 지금 이제 아파트처럼. 근데 전세 가격이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여부에 관건이 달렸는데 지금 그 전세 사기가 터져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거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전세 사기가 터진 거잖아요. 근데 마용성 지역이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은 전세가율이 50% 이하예요. 90%, 100%, B아파트. 왜 B아파트가. B아파트가 네. 6억짜리 전세 3억이 안 들어가요. 유일하게 낡은 원룸 오피스텔을 제외한. 그렇죠. 네. 근데 보통 투룸은 이제 투룸 네, 기준으로 네, 평균적으로 우리 네. 그러니까 지금 6억에 전세 3억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50% 이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이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를 해당되는 지역이냐 아니냐 이거 확실하게 아닌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이 조금 있으면 구분을 하기 시작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이제 여러 개 부동산을 갖고 있고 네. 최근에 3월 달과 7월 달에 전세를 갱신하게 되면서 일부는 내주고 일부는 지금 그 2년 전 가격 그대로 놓은 적이 있는데 그게 둘 다 용산이거든요. 네. 근데 연초에 3월 달에 놓을 때는 돈을 내줬어요. 근데 7월 달, 8월 달에 새롭게 전세를 놓을 때는 지금 전세와 비슷한 가격,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나 이 전세가율 자체가 현재 위험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전세 가격이 이전 가격만큼 회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렇게 전세 가격이 회복되면 아파트, 비아파트를 막론하고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지역들은 가격도 회복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파트가 많이 뛴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아파트 전세도 지금 많이 뛰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월세도 많이 뛰고 있고 그러면 B아파트 전월세는 안 뛸까요? B아파트 전세 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 전세값이 뛰는 지역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지역이 학원가로 굉장히 뭐 위치가 되게 좋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역세권이라든지 업무타운들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쪽은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인프라가 좋은 지역들은 그만큼 전세값도 빨리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역 내에서 저는 뭐 다들 30평대 이상의 아파트들 뿐만이 아니고 특히 소형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권권대행님도 얘기했어요.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수요가 사실은 소형 아파트 쪽으로 좀 그나마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글로 많이 이동이 됐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가격이 뛴다라는 거죠. 그럼 걔네들 매매값이 뛰고 전세값이 뛴다라고 했을 때 계속 사람들이 다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이 되냐? 그렇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세값이 당연히 쫓기게 되고 상승을 하게 되면 매매가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회복이 좀 빨리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B아파트에 있는 전세나 매매값도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다. 곧 뒤따라서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월세가 올라가느냐 이게 질문인데 월세는 전환율 보시면 돼요. 예전에 전환율 금리가 낮을 때 하고 지금의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전환율이 5% 6%대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올라가 있는 월세는 안 떨어지거든요. 그럼 예전에 전세 살 때 비용보다 지금 월세 사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싼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이 많다면 또 새롭게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적어서 원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되라면 가격이 한번 올라간 상태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월세도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안 된다면은 이제 지금은 낮지만 전세가 회복되면서 월세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확실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질문이 되게 포인트인데 저는 이거 제일 궁금해요. 왜냐면 자,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30억 하던 아파트 가격이 중심권에 그 아파트가 이제 한 30% 떨어지니까 한 21억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도 뭐 7, 8억 가던 게 6억으로 떨어졌어요. 5억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은 자, 5억짜리 빌라를 개발해서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받아요. 근데 아파트 값이 회복을 하면서 30으로 뛰었어. 그러면 이 5억짜리를 개발했을 때 20억짜리 아파트가 아닌 30억짜리 하나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이 개발이익이 그럼 엄청난 거 아닌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해당되는 빌라들은
이전 가격인 7, 8억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5, 6억까지 떨어졌을 때 20억인데 30억이 되면 반대로 역산을 하게 되면 빌라들도 7, 8억, 8, 9억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용산에 있는 빌라들 8, 9억씩 하지 않습니까? 개발구역으로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강북하고 강남의 빌라들 가격이 차이가 컸어요. 많이 컸죠. 컸는데 요즘은 강북도 웬만하면 다 4억이에요. 네. 근데 강남 가면 5억짜리 빌라들 많아요. 네. 근데 이 4억짜리 빌라를 개발해서 아파트 얼마짜리 받냐? 12억짜리 받아요. 그렇죠. 근데 강남은 5억짜리 빌라를 개발해서 아파트 얼마짜리 받냐? 30억짜리 받아요. 평균으로. 네. 그러면은 이 5억짜리 빌라가 개발이 늦더라도 이거를 갖고 있는 게 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앞으로. 그럼요. 그러면은 30억짜리가 더 벌어질 수 있잖아요. 12억과 30억이 아닌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아파트가 지금 우리 원희룡 장관이 비아파트 규제를 확실하게 안 풀어준 거는 여러분들한테 더 시간을 준 것 같아요. 더 기회를 빨리 비아파트 사라. 비아파트 좋은 기회다. 저렴한 그러면 것들 지금 바로 올려버리면 또 바로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일부 못 산단 말이에요. 옛날 가격 생각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비아파트에 대한 호재도 분명히 작용한다. 네. 특히 이 5개 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원장관님이 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도심에 예전에 우리가 7억씩 거래되던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근데 이 7억에 공급되는 이 오피스텔은 공급 원가가 6억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요즘 시세가 5억이에요.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급 원가가 6억이에요. 마진 1억이고. 아니면 마진을 줄이더라도 6억 5천인 거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은 5억의 시세가 잡혔는데 원가가 6억 5천이면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안 짓죠. 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게 언제 공급할 수 있냐면 6억 5천에 이거를 살 수요자가 생기는 순간에 이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6억 5천에 이걸 살려고 그러면 5억짜리에 대한 세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지 6억 5천에 사람들이 살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사는 거 아니면 전월세가 엄청 뛰던가. 근데 전월세가 엄청 뛰는 것들은 이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원장관이 한 얘기 뭐냐면 도심에 비아파트 공급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라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겠다는 건 똑같은 거. 그거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만 몰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 왜냐면 5억에 위치 좋은 것들은 잡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은 뭐 간단하게 좀 세미나 저희가 뭐 이거 비슷한 부분을 저희가 세미나 하니까 세미나 때 여러분들이 비아파트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특히 이 5개 구요. 이 5개 구 고점 거의 회복했습니다. 네. 95%는 다 회복한 거잖아요. 아파트는 선도하는 가격이에요. 선도하는 가격이니까. 아파트 이외의 것들은 후순위로 따라붙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먼저 치고 올라간 걸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다음에 올라갈 것들은 좀 더 다른 리스크가 없이 확신을 좀 갖고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지역, 놓치면 후회하는 지역. 하셔야 되는 지역, 네. 공급 원가 이하의 그런 지역들을 갖다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매물도 저희가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연결해드리니까 다른 지역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 용산, 종로, 강남, 서초, 중구 이렇게 정고점 대비 이렇게 회복한 지역, 이 지역들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자리들 여기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세미나 때 구체적으로 잘 알려드리니까 시간 내서 오시면은 됩니다. 우리 김시디님이 입주권 OP 마이너스 6천 소식도 없어요. 죽을 맛 제발 주택수에서 빼주세요. 그러니까 입주권 오피스가 마이너스 6천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신 분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원가 대비 좀 비싸게 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마이너스 빠지는 게 맞아요. 분위기 타서. 예, 그런 것들을 무조건 사면 안 돼요. 근데 원가 대비 굉장히 싼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전문가들이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물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상담해야 되고 또 매수하실 분도 상담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지 거품이 없고 굉장히 바닥의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만 있습니다. 자, 우리 꼬꼬깨님이 주택수만 빼줘도 오피 개떡 상각이라고 하는데 개떡상각. 떡상각이라는 떡상각, 거죠. 네, 떡상각이라고 하는데, 예, 떡상 간다 이거죠. 이거 띄어쓰기 잘해야 됩니다. 개 떡상 간다. 근데 이게 오피스텔 무조건적으로 사면 안 돼요. 맞아요. 저희가 용산이나 도심이나 뭐 강남이나 다 사도 되지만 여러분들 생숙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뭐 개발되는 빌라나 이런 것들 다 사도 되지만 지역 주택 조합으로 개발되는 거 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돈이 되는 오피스텔이 있고 돈이 안 되는 오피스텔이 있고 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 좀 구분하고 잘 사셔야지 좀 실패를 하지 않고 다
네. 두 개를 사든 세 개를 사든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